대비해서 하는 것인데요. 먼저 30회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권법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세 설정한다거나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묶여가지고 모두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법 총칙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여기서 올해요 10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14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10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문제가 부족하죠? 한 문제가 부족한 것은 물권하고 채권하고 묶어가지고 여기서 종합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두에서 40문제가 출제됐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더 적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당연히요, 31회 때는 당연히 여기가 6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서요, 판례. 우리가 이제 판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법원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의 조문을 해석하는 법학이거든요. 근데 그 민법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대학교에 있는 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심이 지방법원이고 2심이 고등법원이고 3심이 대법원이잖아요. 이 대법원의 견해를 우리는 모아놓은 것을 그걸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 판례 문제가 여기서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기에서는요 14문제가요 판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전부 다. 여기는 10문제가 전부가 다 판례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여기는 2문제가요 판례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서 판례 문제가 3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 40문제 중에서 판례에 관한 문제가 35문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민법 총칙에서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갑과, 항상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갑하고 을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갑은 을한테 어쩌고, 을은 어쩌고, 저쩌고, 병이 꾼시렁하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사례형식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여기서 4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물권법에서 사례형 문제가요, 4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법에서 사례형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 3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사례형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에서 13문제가 사례형 문제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것을 이제 목요일날 배우시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시면 그 개론에 보면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계산 문제하고 조금요 유형은 다르지만 학생들이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례형 문제는 올해는 문제를 풀이할 때 좀 늦게 사례형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례형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초반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있고, 이론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부들이 있고, 정립에 가면서 하는 공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면 공부를 하는 것은 빨리 매를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 당시에는 잠깐 이해를 못해도 한 번 더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이해시킨다고 해서 너무 늦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요, 그 학생들이 또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공부량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진 상태에서 정리하기는 조금 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차를 합격한 사람들 많은데, 그분들의 공부 방법을 보면은 처음부터 공부를 다 이제 문제풀이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판례형 문제가 총칙에 전부 다 해서 35문제가 나왔다 해서 그러면 공부는 판례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민법을 해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99%가 판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조문에 관한 문제들이 좀 더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조문에 관한 문제를 보다는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 유형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그 전하고 문제 유형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작년 이전에는요, 이제 민법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거의 기출문제에서 85%에서 90%가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올해에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지만
특히 물권법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보다는 작년하고 올해요. 연속적으로요. 기존에 있던 문제보다는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통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오늘 나누는 자료 있잖아요. 여기 자료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자료 보면 바로 옆에 뭐라고 나와 있죠? 1번에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택관리사 시험 2014년에 나왔다 이 말이지 이게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밑에요. 4번 한번 보면, 뭐죠? 쭉 가서 몇 번 뭐냐 8번 같은 거 보면은 2018년 주택관리사, 작년에 주택관리사에 나왔던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요 이렇게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죠. 이런 우리 시험 말고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로 출제하는 위원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몇 년씩 이렇게 출제를 의뢰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시험에 출제됐던 것이 이렇게 크로스돼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의뢰를 할 때 한 사람한테만 공인중개사만 출제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공인중개사 출제 의뢰하고 또 좀 있으면 또 주택관리사 있잖아요. 주택관리사 또 의뢰하고 또 감정평가사 의뢰하고 그런데 내가요 각각 시험이 뭐 수준은 비슷비슷한데 굳이 문제를 뭐 다른 문제를 낼 필요가 있어요? 술 마시고 그래요.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5문제 중에서 지문 1개만 바꿔가지고 문제를 또 출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은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다시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출제됐던 것이 다시 출제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올해 작년이라고 보죠. 그냥 30회요. 30회 시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를요 한 1800문제를 문제집을 두껍게 해서 만들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요 100% 문제가 다 나왔죠. 그러면 100% 문제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많은데 그걸 소화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작년 문제 말고 올해 또 새로운 문제들이 또 한 130문제 정도가 또 항상 해년마다 우리 시험 범위하고 똑같은 문제가 항상 이렇게 130문제들이 계속 매년 쏟아져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올해 나왔던 국가고시의 문제들은 모두가 다 이제 해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묶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문제를 오지선당으로 문제를 먼저 보기 이전에요. 이렇게 지문 형태로 이런 지금 되어 있죠? 이 지문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이론처럼 정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은 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로 반복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 그 맨 마지막 장에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27번 한번 봐봐요. 맨 마지막 장에 27번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 나왔죠? 법률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맨 끝에 보면 2016년 세무사, 2014년 주택관리사, 2010년 주택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공부하는 양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정리를 하는데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여기에서는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문제집을 보더라도 그 문제집의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보면은 맞다트레다를 금방 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문제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요 기출 지문집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지문집으로 해서 만들어서 계속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강의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따로 문제풀이 할 때는 거의 뭐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다른 엉뚱한 책을 보지 않아도 이 한 권만 봐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문은 맞는 지문도 있고 틀린 지문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하면 되는 것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전에는 이제 문제집 위주로 강의를 했는데 문제집이 아니고 이제는요 지문집 위주로. 그래서 먼저요 약 1800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지문으로 압축을 해가지고요 그 문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는 지구가 폭발하기 전에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는 게 좋은 점. 이것은 언제 했냐면 7월달, 8월달 너무 늦게 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 한 가지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양이 좀 많으니까 그것을 빨리 습득하고 정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7월, 8월 달에는 계속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18문제를 정리를 이렇게 목차별로 정리하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사를 해서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달 되기 전에요. 이것을 출간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책처럼요. 출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강의를 계속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것은 민법을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요.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래서 화요일은 이제 오전반하고요. 뭐가 있죠? 야간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야간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목요일이 아마 공시법일 거예요. 알겠죠? 공시법. 그래서 공시법 교수님이 오후에 한 2시간 정도로 강의를 하신다는데 과연 가능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올라오실 때 좀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민법을 강의를 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정리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민법도 강의를 하고 공시법도 강의하고 두 과목으로 강의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지금은 이제 뭐 바로 하기는 조금 무리고요. 토요일날 적당한 시간을 잡아가지고요. 토요일날 아마 그 강의가요 1시간 반 정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이요. 그래서 반 정도 끝나면 여기 오후에요. 야간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 중간에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강의하는 것은 다 여기서 또 중간에 강의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렇지 않지만 아마 한 2, 3주 있으면은요. 여기 화요일날 오전 강의 끝나고 중간에 다시 이렇게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보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선생님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같은 날은 야간반 같은 분들이 거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 주간반이라고 하면 다 녹화는 다 하는데 여기 보면서 제가 지금 EBS와 계약이 체결된 곳에서 강의를 촬영을 하는데 그 강의 촬영하는 것을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촬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동영상 듣는 보다는 학원에 가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촬영을 해가지고 자료를 넘겨줄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여기에서 그 EBS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그냥 우리 학원에서 그냥 찍어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전화 한번 해봐가지고요.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걸로 하면 되고. 무슨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앉아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또 그다음에 여기서 강의 들었잖아요. 듣고 또 오전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강의를 또 한번 또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단기간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민법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이제 좀 자료를 좀 많이 정리를 했죠. 왜냐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마 뭐 공부 선생님도 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쭉 하실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객관식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 민법이라는 것을 빨리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문제하고 다른 것은 아닌데 또 문제로 출제된 것은 약간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법 교재하고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은 제가 직접 쓴 것이고요.
세법도 세법선생님이 직접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가 나오면은 절대로 기본서에다가 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기본서에 줄을 그는 것은 제가 미리서 다 줄을 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줄을 다 그어가지고 밴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밴드에서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줄을 그으셔야 돼요. 우리 이런 보면 뭐냐면, 우리가 기본서가 정리가 되잖아요. 기본서가 정리가 딱 되면 공부는 70%가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공부를 한 5년 정도 해야지 혼자 기본서를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년 안에 결정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서에 어디가 중요하고 어느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되고 하는 것을 제가요, 정리를 딱 해가지고 책에다 밑줄을 다 그어가지고 거기서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뭐라면 밴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보시고, 아무튼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꼭 한 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항상 반대편 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분한테요, 반드시 가서 지시를 내리면 돼요. 나올 때까지 줄 그어놔라.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책을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안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강의한 내용하고 똑같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이 책을 정리하려면 거의 뭐 7월달, 8월달 돼도 정리하기 힘들죠. 자기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뭐 때문에 밑줄을 그었는지도 모르고요. 알겠죠? 써놓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뭐 원래는 뭐죠? 전세권이란 말이죠. 전세권인데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냥요, 전세권 이렇게 써놓고요. 알겠죠? 그걸 써놨는데 자기가 써놓고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무슨 말이지 이게 자기가 모른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정리를 다 해가지고 책이 나오면 1월달 안에요. 1월 안에 정리를 다 해서 학원에 넣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과목에, 사실 민법 한 과목이 나머지 과목에 6개잖아요. 과목이요. 그런데 나머지 5과목하고 민법 한 과목에 공부하는 양이 똑같아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문제집을 계속 풀어야 돼요. 문제풀이.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계속 해야 되고요. 문제요.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참 문제죠. 이거는 우리는 이제 예습을 할 것인가 복습을 할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단 말이죠. 지금 학원에 지금 강의가, 사이트에 지금 강의가 일정이 올라가 있는데 다 그걸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따 그걸 일정 부분은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제일 좋냐, 한번 강의를 듣고 오죠. 예습이요. 예습하고 와서 학원에서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듣고 다시 집에 가서 강의 들었던 것이 이제 한 5시 이전에 아마 강의가 올라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내일 공부할 걸 다시 예습하는 거죠. 그러면 강의 듣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강의가 무슨 강의죠? 수요일 세법이죠? 그러면 세법을 미리서 한번 또 들어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강의의 방법,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우리는 보통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데, 이 복습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가 4개 올라오면 1개 정도 듣고, 그 다음날 또 1개 정도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계속 강의가 밀리다 보면 또 못 듣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는 공중의사가 커리가 1년 과정으로 이렇게 과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이렇게 쉬운 공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쉬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합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어떤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스스로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뭐 직업 상담사나 이런 것들은 뭐 2달이면 자격 따고 그래요. 직업 상담사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서 갖추고 또 직업을 쉽게 변환할 수 있고요. 그 직업을 전환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요, 경제적인 소득을 얻고 하는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만큼 더 좋은 직장은 없는 것이죠. 간단히 딱 얘기해가지고. 특히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왕숙지구가 내년 이제 연말까지 보상이 끝나고요. 내후년에 이제 다시 첫 삽을 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토지 정리가 되고 사람들 다 퇴거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꽤 걸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할 때 아무나 부동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부동산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면 서울에서 몇 명 오겠죠. 그 사람들이 부동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한테 설명을 하면 어디가 다산이고 어디가 별내고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알려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하고 구리 쪽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 알겠죠? 이 정도의 사람들이 사실은 메인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항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사실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돼야지 원칙이죠, 이게요. 사실 더 발전할 곳이 없잖아요. 다행히도 지금 별로 신도시 생기고 GTX가 여러분한테는 크게 그렇게 우리한테는 도움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GTX 생각해가지고 당장 우리가 강남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죠. 그다음에 BRT 같은 것이 이제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서울하고 이제 가깝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0만에서 25만 정도가 별내 왕숙 쪽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을 운송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요. 여기서 이제 대기도 하나 또 한두 개 더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왕숙지구가 완성되고 20만이 들어오고 이렇게 25만 정도 들어오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건설이 지속이 될 거예요. 그 건설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0년에서 15년 정도 또 그 부동산이 계속 이제 들어가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이상은 큰 부담 없이 부동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아파트 몇 채, 아파트 몇 세대 들어오잖아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아니고, 또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테크노밸리가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판교에 보면, 판교가 이제 테크노밸리로 돼 있잖아요. 네이버도 거기도 다 있고요. 그래서 거기 판교에 한 3배 정도의 것이 여기에 들어오니까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냄새라든가. 보통 이제 제조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아파트 같은데 하지 않아도 공장 단지, 그 아파트 공장 테크노밸리죠. 거기에서만 부동산을 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직접 또 사장들하고 직접 1대1로 대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부들, 성깔 더러운 주부들하고 상대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파트 공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와요. 그 어떤 미친 사람이요? 공장에 와가지고요, 한번 돌려보겠어요. 근데 아파트는요, 아무나 그냥 들어가다가요, 더 추우면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냐고, 아파트 볼 게 있냐고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기껏 보여주면요, 춥다고 들어가 버리고. 알겠죠? 그런데 공장 같은 건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공장은 자기가 꼭 실수해야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만 하면은 계약도 많고, 또 공장은 또 단가가 또 세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도 그때그때 나오고, 수수료 가지고 전쟁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판교의 3배 정도면 엄청난 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로 있죠, 구로. 구로도 디지털 단지가 있잖아요.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비하면 약 한 6배 정도의 크기가 들어오니까 엄청나죠. 구로구는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나오는 수익으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각 구 중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1위예요. 1위. 강남이 2위고. 아시겠죠? 그 정도로, 그래서 많은 이렇게 단체, 직장인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창출이라든가 또는요, 지역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요, 완성되기까지도 한 10몇 년이 걸리겠죠. 10몇 년이 걸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올해나 내년 안에는 무조건 합격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합격이 늦어지면 어떻게 한다?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택지부장이 딱 시작되길 때면 말도 못하게 이제 떳떳한 거 많이 들어설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나름대로 일정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학원 출신들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어도 올해하고 아니 내년하고 내후년 2년 안에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죠? 여러분한테 내후년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자격증을 내후년 정도까지는 자격증을 확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항주 같은 경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앙숙 신도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왈가왈부 많이 하죠. 그래서 필리핀을 보면 SM몰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쇼핑몰이 있는 데가 필리핀이에요. 그 SM몰의 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건물은 지어지면 무조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론이. 건물은 크게 지으면 사람이 크게 오는 것이고 적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적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필리핀 같은 거 보면 SM몰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우리 이건 이마트는 이거는 그 화장실이에요. 알겠죠? 거기다 대면. 알겠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엄청난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사람이 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보면은 뭐 미부장 될 거다, 뭐 될 거다.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그 미부장이 되든 뭐 하든 거기는 전세가 들어오든 월세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와 안 들어와? 무조건 들어와요. 미부장 되면 월세가 싸지겠네? 그럼 싼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전세가가 낮아지겠네? 그럼 낮은 사람이 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럼 들어오려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파트가 세워지고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미부장이 되든 마든 그건 관계없이 사람은 무조건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 채워지는 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중개업자하고는 아무런 중개업자는 건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지, 그것이 미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중개업이 안 되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실수요자라든가 건설업자라든가 이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문제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새로운 물건이, 새로운 건물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중개업자들 보면은 저렇게 건물만 지어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무식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지어진 건물 중에서 비어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는 채워져요. 어떻게 하면요? 가격이 낮아지면요. 근데 가격 버튼 사람이 있죠. 왜요? 돈이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버티지 못하면 낮춰요. 낮추면 또 들어가요. 그럼 누가 중개해요? 내가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느 정도 실무 연습을 하시고 준비가 돼 있다가 왕숙주가 열리면요, 그쪽으로 가든지,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보상받으면 내년에 보상받잖아요. 오후에 연말에요. 아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로 가요?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물론 돈이 있으면 서울로 갈 수도 있겠죠. 자식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기어이 여기 어디서 살다가 다시 또 그리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면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부터 이제 계속 이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부동산이 아마 2, 3년은요, 엄청난 또 활기를 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동산인 것은 생물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부동산은 성장할 때가 있고, 갑자기요, 병이 걸려서 쇠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죠? 지금은 이제 올 연말부터 보상이 되면은 그 사람들 돈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나오겠죠. 어디로요? 여기 호평동, 평리동, 여기 화도 아니면 저기 어디 별내 아니면 다산으로 가겠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서 미리서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러 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냥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부하러 오신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요, 최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1년 안에 다 합격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먼저 보기 전에요, 먼저 그냥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강의를.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얘기를 해요. 너 1억 원에 살래? 이것을 뭐라고 하냐?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응 알았어,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해야죠. 살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승낙이라고 하고요. 승낙을 뭐라고 표현하냐?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벌써 청약이란 말이 하나 나왔고요, 의사 표시란 말이 하나 나왔고요, 법률 사실이란 말이 하나 나왔죠. 벌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념 법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민법의 용어의 뜻만 알면은 누구나 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민법의 용어를 어느 정도 깊이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요, 여기서 법률 사실에서 네이버에다 딱 치잖아요. 그럼 네이버 쭉 나오죠. 뭐라고 법률 사실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은요, 오늘 강의가 끝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가장 내가 항상 쉽게 얘기하는 게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책, 영어 단어 배우고 영어 단어 암기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계속 영어 봤잖아요. 그래도 한마디 해도 해요, 못해요? 못하죠? 해석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영어 단어를 다 아는데도 해석이 안 돼. 신기하잖아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용어를 다 알았다고 해서, 용어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법이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단어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 말이 이 말이지, 그 말은 대충 이런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단 말이죠.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뭘 들고요? 마이크를 들고 칠판에다가 분필로 칠판에다가 쓰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이제 지금 마이크가 뭐예요? 마이크가 뭐야? 마이크.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칠판에다가 분필을 가지고 쓰면서 강의하고 있다. 마이크가 뭐예요? 분필이 뭐예요? 분필. 분필이 쓰는 거예요? 볼펜도 쓰는데? 칠판이 뭐예요? 강의가 뭐예요? 강의? 뭐 딱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마이크를 들고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여러 단어가 나왔는데 딱히 내가 마이크가 뭐다, 강의가 뭐다, 분필이 뭐다, 칠판이 뭐다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내 말을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법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해.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 의미를 법률 용어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것은 그 선생님 얘기고, 그렇게 똑바로 이해해서 공부할 정도 되려면 15년 공부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1년 안에 단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15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뜻이 대충 이런 뜻이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선생님들 얘기해. 1차 과목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고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는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지 않고 시험을 쳐보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해.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는 뭐냐면, 이것은 차에 앞바퀴고 뒷바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항상 같이 굴러가야 돼. 이해 따로 암기 따로 이런 공부는 없어요. 학습 방법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그때 바로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지 않으면 뭐가 없냐?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의 어떤 그 학습 능력의 캐파를 키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그래야지만이 많은 것들이 암기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풋가 되어 있잖아요. 입력이 되어 있죠. 나중에 그것이 출력으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 상태예요. 적당히 하는데 내가 설명하면 알고 질문하면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항상 내가 하는 얘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적당히 하는 사람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이해를 했으면 반드시 플러스 암기가 돼야 돼요. 이것과 같이 해야지 이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암기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뭐 어떡하라고? 암기 안 하면 시험을 어떻게 봐? 암기가 돼야 시험을 보죠. 그래서 암기가 되어 있지 않고 시험 보는 것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은 입력되는 것을 그대로 출력으로 드러내는 것을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암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말을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건물이죠. 이 건물을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것을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의자가 뭐냐?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내가 지금 의사를 표시하고 있죠? 나를 표의자라고 하고,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죠? 여러분을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죠? 그럼 대답만 놓고 보면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나는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와 상대방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 되겠죠.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이, 매도인, 갑이 항상 청약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요, 내가요, 집주인한테 당신 집 나한테 팔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내가 먼저 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를 뭐란다? 내가 표의자고 내가 뭘 했다? 청약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갑이 먼저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는 갑이 먼저 을한테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이 들으니까 그것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언제나 갑이 청약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청약할 수도 있다, 을이 청약을 할 수도 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러면 용어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칠판을 가지고 분필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 용어를 했었죠? 그럼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봐요.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것을 청약이라고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혹시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걸 여러분 뭐라 한다? 청약이죠. 그걸 여러분 뭐라 한다? 의사표시죠. 그걸 뭐라 한다?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약을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법률사실을 한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의사표시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요. 이제 우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사적 자치 원칙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사적이라는 것은 뭐죠? 개인적인 일은 이 말이죠.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가 다스려. 한번 볼까요? 그럼 표의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표의자가 누구예요? 나, 말하는 사람. 표의자가 뭐를요? 의사를 결정을 해요. 의사를 결정을 해, 표의자가. 그리고 이 결정한 것을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뭐를 해요? 표시를 해요. 그럼 표시한 거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져. 자, 한번 볼까요? 그림을요, 워낙 못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사람이에요, 사람. 알겠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가 배꼽이 있어요. 여기가 가슴이에요, 가슴. 여기가 입이에요. 됐죠?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혹시 학원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왜 학원을 왔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봐야 되겠다. 왜 뭐 생각 없이 왔어요? 아니면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 생각이 뭐죠?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뭐죠? 뭐 직업을 바꾸려고? 예? 아, 경매. 지금 봐봐요. 이분은 자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 하면서 경매에도 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내가 학원을 오게 된 이유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법에서는 뭐라 한다? 그것을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요, 학원에 오시게 된, 여러분 다 이유가 다 있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뭐라 한다? 이유. 그것을 뭐라 한다?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한다?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라 한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 마음의 결정을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끔 오면은 어떤 사람들도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몇 년부터 하려다가 이제 왔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뭐만 한 거예요? 의사결정만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알겠죠? 학원 한번 보고, 나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간다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또 얘기했다가, 가면 남편하고 한번 가봐. 그러는데, 어렵다 하던데, 가는데 하필이면요, 떨어진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 그거 보통 일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의사만 결정하죠. 그런데 여기 봐요. 뭐라고 그랬죠? 표시. 중요한 것은 학원에서 말을 해야죠. 강의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 해야죠. 그런데요, 표시를 하지 않고 여기 결정만. 그래서 이 입을 벌리기 전까지를 의사라고 그래요. 입을 벌린과 동시에 뭐라고 한다?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하면 뭐라 돼?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해요. 의사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상대방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하죠. 표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됐죠? 이걸 사적 자치라고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혹시 법에서요, 남항주 공유주기 사공 가라.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 결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결정의 원칙이다.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그것을 사적 자치라고 얘기해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걸 사적 자치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가끔 이제 학원에 책 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 책에다가 여기 보면 분명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림으로 있는 공중에서 합격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느 날 보면은 영자의 전성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 왜요? 달력 찢어가지고 여기를 다 뭐죠? 책 옷을 입혀가지고 왜요? 뭐 하기 싫다. 책임을 지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것
이러면요,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가 아니고, 나 아닌, 가족 아닌 누구한테 엄마가 공부한 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 자식들한테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엄마요, 어디 갔는데요? 모임 갔는데요? 어디 모임 갔어요? 공중에서 모임이요. 알겠죠? 학원에 와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 위에 아무도 알리지 않죠? 그거 왜 그래요? 나중에 책임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병하고 뭐하고는 뭐 알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차라리 주변에 알리게 나.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책임감이 생기고,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뒷감당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것을 얘기하려면 그래야지 나중에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왜요? 저 사람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차라리 책임을 지려면 표시라는 게 나은데 우리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표시를 안 해. 알겠죠? 이러면 지금 보면 웃을지 모르지만 1월 달에 기본서 나오면 아마 책에 옷이 다 입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항상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사책 자치다. 그럼 봐. 이것을 의사표시다.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강의실에 강의 끝나고 밖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프리토킹 할 수 있죠? 그것을 말한다? 의사표시라고 그래. 알겠죠? 다 의사표시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해도 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그런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잡담하고 농담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떠한 법률 효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책을 내가 팔겠다고 해서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법률 효과가 돈을 받고 책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런 어떠한 효과를 지향하는 의사표시를 얘기해요. 뭐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아무튼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한다. 됐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다? 법률 사실. 이걸 말한다? 의사표시.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이따 이제 쉬는 시간에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럼 여기 백다방이 있으니까 가서 커피 주문하겠죠? 커피 주세요. 뭐다? 청약. 다른 말로 뭐란다? 의사표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요. 밥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밥 줘. 밥에 대한 공급 계약이죠? 청약이죠? 그럼 얘기하죠? 당신이 지금 법률 사실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좀 그렇네? 한마디 해줘야죠. 알겠죠? 그럼 남편이요. 이 여자가 공주에서 한번 학원 갔다 왔더니 벌써 드디어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모르는 사람은요.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죠? 그게 뭐죠? 똑같은 말이에요. 청약은 의사표시고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 청약과 승낙이 이제 뭐가 돼야 돼? 합치가 있어야 돼. 합치.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이 계약을 뭐란다? 다른 말로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요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것을 원인이다. 이렇게 원인이다. 그럼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 결과가 있죠.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이 결과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해. 이것을 뭐란다?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갑원들한테요. 대금을 받을 수 있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가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기를 해주는 대신에 뭐를 또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대금을 받는 대신에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자, 엄청난 말이 지금 막 쏟아졌죠. 자, 지금부터 봐.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계약을 법률 요건. 암기해야 돼. 우리는 계약을 법률 요건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래, 이건 왜 법률 요건이야? 나한테 묻지 마.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지 이것을 이해한다고 얘기하면 골치 아프죠. 이해는 뭐가 이해냐? 법률 요건이란 말은 계약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이해지. 알겠죠? 왜 하필이면 계약을 효과라고 하지 왜 요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뇌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 여러분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다고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가벼워 청약을 했죠? 학원이 예스 했죠? 그래서 수강 계약이 이루어졌죠? 수강 계약? 수강 계약을 뭘 한다? 법률 요건인 거예요. 여러분 수강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은 법률 요건 하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좀 이따가요, 오후에요,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짜장 주세요? 예, 안 주세요? 그러면 음식물 공급 계약이죠. 그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먹으면서 나는 지금 방금 법률 요건 했구나. 이렇게. 알죠? 사고를 항상. 그럼 민법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법률 용어로 도금을 해놓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해. 단지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법률적인 용어로 도금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 주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 청약.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의사 표시.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주세요. 그냥 뭐 주세요. 음료수 주세요. 커피 주세요. 이것을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이제 그것을 탈바꿈 시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의사 표시라고 하고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예 알았어요? 주죠?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고 그 계약이 원인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뭐를 주고? 돈을 주고 돈을 주죠. 돈을 그러면서 뭐를 받아? 등기를 받는다 또는 커피를 받는다 비터 500을 받는다. 주고받죠? 그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 그것을 결론이라고 하죠. 여러분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학원에 와가지고 청약을 했죠? 의사표시죠? 승낙을 했죠? 우리 학원이 의사표시죠. 법률 사실했죠? 수강계약이 이루어졌죠? 수강계약? 그것을 법률 요건이다. 그것을 뭐란다? 원인이다. 원인이 돼서 뭐가 나온다? 결과로서 법률 효과. 그래서 여러분은 수강료를 낼 뭐가 있고 의무가 있는 동시에 강의를 들을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학원은 수강료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는데 동시에 강의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틀 하나를 가지고 민법 총칙을 앞으로 한 4주 정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가지고 강의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큰 구조예요. 이것이 민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구조를 암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됐죠 지금? 이해했으면 그럼 우리는 이해를 다 못했는데 그래도 암기해. 왜? 암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중에 그것이 연결이 돼. 지금 현재는 조각조각 한 조각조각인데 나중에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이죠? 한 장 한 장이 모이고 그러면 뭐가 돼?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처음에는 조각조각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 왜? 모르니까. 그런데 그 조각조각하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맞추고 하다 보면 어느새 건물이 되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이해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면은 시험 문제를 볼 때 문제가 뭐죠? 정확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아는데 틀려. 그러니까 이런 보면 다 아는데 틀렸다는 사람들 있죠. 시험 봤는데 그것은 뭐냐? 메모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알겠죠? 이해하는데 그치면 안 돼. 뭘 해야 돼? 기억. 정확하게 메모리를 해야 돼. 됐죠? 자요. 그러면 여기서 뭐죠? 이 청구권을 뭐란다? 청구권을 권리라고 그래. 자, 권리. 자, 그럼 볼까요? 이것을 뭐란다? 권리하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것을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있는 거예요. 99%. 이런 봐봐.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 권리 있죠? 그러면 그 반면에 뭐를 해야 돼? 수강료를 내? 의무가 있는 거죠. 학원은 수강료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럼 뭐를 해야 돼? 강의해줄 의무. 그래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어. 99%가. 그런데 권리만 있는 것이 있고 의무만 있는 것이 있기는 있어.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99%는 동전의 앞면이 권리, 뒷면이 의무예요. 앞면과 뒷면을 뭐라 한다? 대응한다고 해. 대응한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대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혹시 학원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상담받고 집에 그냥 가신 분들이 있어요. 상담받고요. 가서 남편한테 나 학원 받고 상담받고 왔어. 그냥 상담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도 받으면서 수강료 끊질 않고 그래서 집에 가서 뭐란다? 나 이제 공부 한번 해봐야지. 마음을 굳게 먹었어. 집에 가서 남편이 오니까 어떻게 오늘 학원 안 가봤어? 갔다 왔어. 나 상담 받고 왔어. 나 이제 학원 다녀. 그러면 학원을 다니려면 뭐를 해야 돼? 돈 내야 돼? 돈 낸단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고 뭐만 얘기한다? 나 내일부터 학원 간다고 얘기해. 학원 간단 말은 강의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강의를 들으려면 반대로 뭐를 내야 돼? 돈 내야 되는데 돈 낸단 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우리 부회장님도 뭐라 하냐? 방금 한 사람 그 상담 받고 왔는데 내일 온대요. 그러면 내일 온단 말은 돈 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럼 돈 받으면 반대로 뭐를 해줘야 돼?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한테 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내려오니까 돈 받아야 되겠다. 이 말만 한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돈만 받으면 되고, 내가 학원만 가면 돼요? 반대로 뭘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고, 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은 어떻게 했어? 생략이 돼 있어. 생략되어 있어도 학원 간단 말은 돈 낸단 말이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고, 수강을 받았단 말은 앞으로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강의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의무보다는 무엇을 더 좋아한다? 권리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서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면 우리가요, 1억짜리 집을 샀죠. 그러면 의리요 와이프한테 가서 뭐라 하죠? 나 오늘 1,000만 원 계약하면 1,000만 원 계약금 주죠.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오늘 집 샀다고 그래요. 아직 9,000만 원 줄 돈이 남아있네. 그래요? 집 샀다고 하죠. 아직 얼마 남았는데? 그 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우리가 분명히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유승준 봐봐. 유승준 걔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승준 걔는 아주 나쁜 놈이죠. 대한민국의 젊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에서 혹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가는 좀 이따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이 추운 겨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잖아요. 그래야지 나와가지고 뭐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권리를 떳떳하게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새끼는, 죄송해요. 그런데 그놈은요, 자신의 뭐는 하지 않고요,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요, 와가지고 돈만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떤 사람 또 그놈을 또 지지하는 몸이 있더라고요. 지지리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권리와 의무를 모르는 사람이죠. 권리를 찾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의무를 이행해야죠. 항상 권리의 뒷면에 뭐가 있으니까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건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요, 재밌는 말 많이 났죠. 지금 한꺼번에 권리 의무 관계, 권리 관계, 갑자기 법률 관계.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내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설명한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페이지요. 자, 페이지 보면 5페이지. 페이지, 강의 노트 5페이지 있나요? 5페이지 있어요? 자, 거기를 한번 보시면, 자, 보고 계시죠? 거기 그림이나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림 그릴 필요 없어. 다 돼 있으니까. 알겠죠? 5페이지 봤어요? 너 이거 5페이지 봤어? 자, 그 5페이지 보면 1번 법률관계 한번 봐보세요.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로 본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래. 왜 딱 읽으니까 가슴에 와 닿아요? 법률관계란 말이? 와닿지 않죠? 그래서 법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법률적 용어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몇 군데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관계는 그런 거, 이게 법률관계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학원에 와서 청약을 했죠. 승낙했죠. 수강계약했죠. 계약하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 듣고 계시죠? 돈 냈어, 안 냈어? 냈죠. 그럼 여러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이행을 했네? 그럼 권리 의무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권리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강계약 했죠? 그 수강계약을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백다방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겠네?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 왜요? 내가 커피 받으려면 뭘 줘야 돼? 돈 줘야 되잖아요. 이마트 가서 물건 사겠네?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로 이루어졌다?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물건 사면서 뭐가 권리인지 뭐가 의무인지 모르고 카드 주세요. 카드 찍고 일시비래? 예. 이렇게 하고 그냥 사인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뭘 가지고 왔어? 지금 손에 뭐가 들려있어? 물건 들려있죠. 뭐다? 권리죠. 카드 찍 긁었죠. 뭐다? 의무 이행이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법률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앞으로 무조건 길거리 다니지 말고 생각을 민법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민법적으로 얘기를 하죠. 다. 이건 나한테 그냥 주는 거야. 이건 증여인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짜로 줬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화가 돼야 돼. 왜요? 이제는 모든 것을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법률적인 용어로 자꾸 더 씌워야 돼. 그러면 아주 민법이 재밌고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뭐다? 지금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책에 나왔다 해서 다 책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영어책을 읽는다고 해서 영어책이 다 무슨 말이 모르는 바는 없잖아요. 법, 규율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단어를 알아도 해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을 법률관계다. 그럼 법률관계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뭐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봐봐요. 둘이가 부부예요. 우리 오늘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했는데요. 남편이 까먹고요. 예약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요, 다 모든 게 예약된 줄 알고 우리 오늘 몇 시에 비행기 타러 가? 아직 예약도 안 했는데 약속 어겼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한테요, 약속을 어겼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권리가 있는가? 이 말이죠. 있다 없다? 아니 뭘 대답을 못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부부 사이의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로서 권리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부 사이에 권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는 완전히 계약관계죠.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서 해야 되고, 알겠죠? 이건 부부가 아니고 왼수도 보통 왼수가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해.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반대잖아, 반대. 뭐가 없다? 뭐가 아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다. 권리가 없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약속을 안 지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친구하고 둘이 만나 그랬어요. 30분 늦었어. 30분? 그럼 너 30분 딜레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무슨 관계가 아니다? 법률 관계가 아니다. 그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관계를 모르겠으면 인간관계의 반대니까 생각을 해보면 돼. 친구하고 약속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라든가 부부 간의 약속 같은 것을 다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다. 그런데 남편이요, 화난다고 아내를 때려가지고 아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죠. 상처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죠. 폭행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보면 부부관계가요,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악화가 돼가지고 폭행하다 보면 서로 고소고발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 관계는 이제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로 발전했다? 법률관계로. 그러면 이제 쫑 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법률관계예요? 그러면 남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남편이 들어왔나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나요? 너하고 나하고는 어쩔 수 없이 법률관계로 가겠다. 알겠죠? 이제는 뭐 한다? 쫑 난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 어떡하라? 조심해라. 경고 한 번씩 날라야죠. 알겠죠? 그것을 법률관계냐? 인간관계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실체법.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왜 내가 그림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하는 소리 언어, 즉 음성 언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림으로 보는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런 뭐 조선일보를 보면 네컷 해가지고 커트 있잖아요. 보면은 그 앱톤 해가지고 네커트 중에서 이게 강렬하게 뭘 전달하는 게 있죠. 옛날에 한겨레 신문의 박지동 화백 같은 경우 그림만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이걸 그림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책을 보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모든 것을. 이런 보면은 여기서요, 법률관계란 것은 뭐다? 권리와 의무관계로 이어진 것을 법률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그래서 봐봐. 여기 보면 권리가 있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이것을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야. 이 법이 바로 무슨 법이다? 민법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여기까지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죠? 지금 강의 듣고 계시죠? 나 지금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 수강료 냈죠?
나 수강료 받았죠? 여기까지가 민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요, 어떤 이유로 갑자기 강의를 안 해버려. 그럼 여러분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가 발생하죠? 그럼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민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뭐란다? 여러분 봐봐요. 이 을은 1억 원을 지금 지급했잖아요. 지급해서 뭐를 받아와야 돼? 등기를 받아와야 되겠죠? 등기는 민법으로 등기를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목요일날 강의를 들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법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이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뭐를 하고? 실현시켜줘.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뭐란다? 강제시켜.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는 가져갔는데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건 민법이 아니야, 이제는. 등기는 해줬는데 돈을 안 줘. 이건 여기까지는 민법이 아니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온, 뭐죠?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민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이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자, 그럼 다시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것들이요, 지금 쏟아졌죠? 그런데 이 쏟아진 이것을요, 그냥 말로 했을 때는 여러분요, 그 어느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알죠? 자, 그림을 봐. 그림을 보고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갑이 청약을 하죠?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죠. 그러면 청약을 뭐라고 그래? 의사표시. 승낙을 뭐라고 그래?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법률사실.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 계약.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요건.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 원인에서 뭐가 나와야 돼? 결과.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효과. 법률효과로서 매도인은 뭐를 받을 수 있어? 대금을 받을 청구권이 있고,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등기를 가져올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의무 관계.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관계.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하고 비교되는 게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 인간 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권리와 의무가 없다. 그것을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법은 여기까지다.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한 데까지는 민법이다. 이렇게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겠죠?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을 강제로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소송법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권리,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조가 지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제가 다 보는데 잠깐 책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5페이지 한번 보시면 2번 봐봐. 법률 관계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법률관계 내용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권리 동그라미.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의 의무 동그라미,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다. 즉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처럼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줄고 권리 의무관계 줄고 권리 의무관계를 기본적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근대민법은 권리 본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줄고 법률관계를 권리관계로 표현. 이렇게 법률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권리관계라고 한다. 그럼 지금 줄거니까 봐봐. 줄거니 보면 법률관계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리 의무 관계. 거기 되어 있죠?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는 권리관계다 이 말이죠. 이렇게 권리, 의무, 다른 말로 권리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키고 그러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봐, 이제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법의 구조를 다 한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보시면 만약에 그림으로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말로 읽으면서 이거 법률관계 내용을 읽으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알겠죠? 그림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이거예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갑이 청약하죠? 그럼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사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청약을 법률사실, 승낙을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법률요건. 법률요건. 법률요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이 원인에 있어서 뭐가 이루어진다? 결과. 결과를 뭐라고 한다? 결과를 뭐라고 그래? 법률효과. 이렇게. 법률효과. 법률효과. 이렇게. 되게 간단해. 우리가요, 뭐 선생님들 보면 법률요건이 뭐냐, 법률효과가 뭐냐 설명할 때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간단해. 봐봐. 눈이 있으면 봐. 읽어. 준비됐죠? 자, 지금부터 읽어. 법률요건이란? 법률요건이란 뭐야? 그러니까 항상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항상 헷갈리잖아요. 법률요건이란 원인이다. 뭐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어떤 결과? 법률효과. 자, 지금부터 읽으면 돼. 법률요건은 법률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다시 읽어. 법률요건은 법률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간단하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다시요. 두 개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지우면 되지. 똑같은 말이니까. 다 다시 읽어. 법률요건은 뭐다? 법률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거잖아요. 법률효과에 대한 원인. 자요, 그러면요, 법률효과를 볼까? 법률효과. 법률효과는 뭐예요? 결과다. 뭐에 대한 결과? 법률요건이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 그러면 법률요건하고 원인하고 똑같네? 똑같으니까 하나 치워. 시작. 법률효과는 뭐다? 법률요건에 대한 결과다. 이거잖아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률요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여러분들이요, 뭐 조카들이 뭐 대학 다니고 뭐 어디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야, 법률 요건이 뭐냐 물어봐.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용어예요. 어려운 용어인데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아무 말도 아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이제 봐. 여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빨간 거.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은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죠?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 된다.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 사실이 있어야 돼.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 모여야 뭐가 돼요? 법률 요건이 되죠.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되죠. 우선 이해됐죠 지금? 그럼 법률 사실은 뭐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죠.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알겠죠? 개개의 사실이죠. 그걸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강의 노트 한번 봐봐. 강의 노트 맨 위에 한번 봐봐. 왼쪽에 4페이지 보면 맨 왼쪽에 뭐라 나왔어? 4페이지 맨 왼쪽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구성 부분이다. 2번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간단하잖아요. 읽으면 되니까. 눈 있죠? 자, 밑에 1번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의 뭐다? 원인.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 좀 더 길게 썼어요. 이제 길게. 알겠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법률 요건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누가 법률 사실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 있나 한번 봐보세요. 없다니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알겠죠? 우리가 민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얘기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구조를 가지고 그림, 이걸 그림 언어라고 그래. 그래야지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봐봐. 내가 항상 말하는 대로 책에 쓰여 있는 대로 꼭 암기하려고 하지 마. 어떻게든지 다 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법률 요건은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또 되네. 또 어떻게 되다 또 이것을 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뭐 할 일 없으니까요. 자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다시 얘기해 볼까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으로서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어떻게 얘기해도 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딱 줄고 가지고 암기하면은 그것만 암기한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은 나중에요, 문제가요, 어떻게 나왔어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 구성 요소 한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 나와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 알겠죠? 그래서 민법이 약간 어려운 것은 뭐냐면, 민법은 동일한 말은 반복하지 않아요. 법은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앞에서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 A라고 썼으면 뒤에 갔으면 B라고 써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동일한 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동일한 언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단어가요. 그것을 빨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까지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한 번도 법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배울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그래서 중세 학문에는 4대 학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신학이 있어. 신학. 중세 신학. 알겠죠? 그 다음에 철학이 있어. 철학. 그 다음에 의학이 있어. 나머지 하나가 법학이에요. 그래서 4대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학문이겠어요. 그 어려운 학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법이라는 것은 왠지 불가시성이라고 해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뭐라는 것이냐, 누가 무슨 질문하거나 그렇게 딱 했을 때 그림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고? 집에 가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오늘 반드시 그림을 암기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공부는, 민법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기다 이제 뭘 하면 되냐?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죠? 붙일 살도 없지만. 알죠? 그래서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도록 되니까 일단 첫 시간은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